잘 팔리는 동을 알아야 된다. 아, 거래량이 많은 동 어떻게 보면. 그쵸. 거래량이 많은 구도 아니고 동입니다. 지금 실제로 담보대출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확 내렸다가. 네. 그래서 그거를 봐서는 뭐 하반기도 이 상태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거래량이 더 줄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빌딩 투자에 성공하려면 그 팀을 잘 만들어야 돼요. 팀. 네, 그러니까 중개사, 네. 그 다음에 건축사, 그 다음에 은행 지점장님. 아, 은행 지점장님도 중요한 거예요? 어째 대출 받을 거니까. 근데 그게 뭐 아파트는 뭐 DSR 뭐 이런 게 정해져 네, 있잖아요. 네. 건축 빌딩은 뭐 우리 은행장님에 따라 좀 달라지는 폭이 있는 건가요? 근데 확실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출 금액도 달라지고 뭐 금리도 좀 달라지고 아, 야, 이거는 금리는 진짜 클 것 같은데요. 차이 많이 나요. 저도 대출 해봤지만 네. 진짜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네. BSN의 빌사남님은 네.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저는 지금 그거를 이제 하다가 네. 그냥 다 하게 됐어요. 저희가 중개도 하고 네.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있어요. 네. 그 중개법인에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있고 아, 네. 100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사 사무소도 있어요. 직접 하는 직접 거죠. 하는? 그래서 중개 건축사 사무소에 인원이 한 13명 정도 있고. 아, 그럼 그분들은 정말 건축사 자격증이 그쵸. 있는 분들, 전문가들.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나머지 이제 직원분들이 네.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합 건설 면허가 있어요. 수주만 하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아, 뭐 램양 같은 그런 걸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사실 아파트를 저희한테 맡기지는 않겠지만 네. 종합 건설 면허,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면허가 따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중개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임대도 하고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걸 다 하는 팀인 회사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고객분들이 좀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대표님, 네. 홍대 입구에 있는 좋은 입지의 40억짜리 네. 건물하고 꼬마 빌딩하고 네. 강남에 조금 입지도 떨어지고 어떤 상태도 조금 나쁜 네. 40억짜리 네. 꼬마 빌딩이 있다고 하면 네. 대표님은 강남이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따져봐야 같은데. 된다. 예, 맞아요.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컨디션의 건물인지 어떤 땅인지를 좀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개별성이 너무 심해요, 빌딩이. 예전에는 건축법이 그렇게 세분화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막 60년대, 그러니까 종로 저희 가보면은 건물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다. 그게 이제 예전에 지은 거여서. 근데 걔를 만약에 이제 철거하면 지금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건폐율 50%, 60%, 그러니까 반이 없어져요. 땅 100평인데 50평으로 줄어드는 네네.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이제 리모델링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긴 지역이 더 입지가 떨어진다고 봤는데 옛날 그 법을 그걸 받아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뭐 임대료가 나와. 맞아요. 그럼 그게 더 좋은 거고. 그게 더 좋은 거죠. 단순히 강남이니까 좋은 게 아니고 네네. 다 따져봐야 된다. 같은 컨디션 그런 개발 가능성이 비슷하다면 네. 그렇다면 좀 강남이 낫다. 아무래도 그렇죠. 상급지가 더 좋다. 네네, 상급지. 가격 상승률도 좋고 받아줄 사람도 많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황금성. 그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약간 저는 지방에는 외곽 쪽은 그냥 비교하시기 편하게 그냥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근데 여기는 어찌됐든 거래가 많으니까 이제 상장 주식이고. 그러면 지방 빌딩은 가격이 막 올랐다 불장이 와서. 네. 일단 오르기는 오르네 지방 빌딩도. 그것도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다 주요 지역에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계약하신 분도 부산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부산에 건물이 있는데 그럼 나는 강남에 사고 싶대요. 강남에. 네. 부산에 건물 뭐 좋은데 뭐 해운대 뭐 서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이제 거기에 건물 5채 있으신데 그냥 강남에 사고 싶대요. 그게 투자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초고가 주택 시장처럼 나는 그냥 강남에 갖고 있어야겠어.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더 오를 거야. 네네.
야,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렇게 몰려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 전국에서. 대표님, 2000년 초반 정도부터 네. 2022년까지 네. 빌딩, 꼬마 빌딩, 다가구 통건물 뭐 이런 네. 것들이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사이클이 좀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 리먼 터졌을 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했었어요. 2008년 정도. 2008년 정도. 예, 그때 이제 감소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금리를 확 내렸었거든요. 그 해에는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2009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1년 지나서부터. 네네,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파트보다 더 많이 받는 시장이에요. 그쵸, 그럼 민감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다 이제 수익성이니까 네, 수익률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다 대출을 이용해서 받아서 네, 그래서 그런 뭔가 그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그럼 확 거래량, 그때도 아파트도 사실 전고점까지 갔던 해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2009년까지. 네. 그 뒤는 어떻게 됐나요? 2009년도에서 거래량 올라갔다가 그냥 유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유지 정도 되다가 2012년부터 조금 내려오더니 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조금 탄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좀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거래량이 가격도 반영된 거죠. 거래가 계속 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그쵸, 거래량이 그쵸. 많다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거래량이 좀 적다는 유지됐다는 건 그냥 그 가격이 유지됐다. 그죠. 그러면은 그 가격이 급격하게 아파트처럼 떨어진 적은 아예 없는 거네요. 떨어진 적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적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가 좀 제일 안 좋았어요. 90년대 초부터도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공시지가랑 이렇게 좀 통계자료 이렇게 막 보면은 그때는 좀 좋지 않았었고, 뭐 IMF 때는 당연히 안 좋고, 그때는 뭐 다 던질 때였어요. 모든 자산이 안 좋을 때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빼고는 그래도 뭔가 좀 그렇게 막 갑자기 이게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15년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고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온기가 돌았는데, 네. 오히려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요번 작년 말 올해 초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준 게 처음이다. 이 정도로. 그쵸. 가격 하락이 온 게. 반에 반토막이 났나 그랬을 거예요. 반에 반토막. 반에 반. 그러면은 25%. 4분의 1. 그쵸.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아파트 시장은 좀 더 가격 하락이 좀 더 있었다는 거 빼면 어쨌든 큰 틀에서 빌딩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 뿐 오르는 시기는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자분들도 빌딩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팔고 빌딩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왜 그러면 아파트 투자로 수익도 뭐 내시니까 공부를 하실 텐데 왜 빌딩으로 더 가시려는 건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주택 가지고 있을 경우 다주택 규제가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취득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빌딩을 이렇게 사기가 좀 그래도 편하긴 하거든요.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실 그 편하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웬만한 아파트도 되게 다 비싸잖아요. 뭐 30억, 40억. 그쵸. 뭐 그 이상 가잖아요. 갖고 싶은 건 비싸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팔아가지고 제가 캐시가 뭐 한 2, 30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레버리지 이용해서 빌딩을 그래도 뭐 한 6, 70억? 많게는 뭐 80억 막 이렇게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현금 흐름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2017년부터 빌딩 시장도 상승이 본격화됐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유는 뭐 금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금리가 제일 커요. 금리. 그러면 반대로 대표님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안 가고 높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유지가 된다거나 금리가 또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뭐 2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연말 시장도 뭐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제롬 파월이 2번 정도 올린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어찌됐든 금리가 지금
동결 상태긴 하지만 네. 뭐 조금 올릴 가능성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따라 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실제로 담보대출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확 내렸다가. 네. 그래서 그거를 봐서는 뭐 하반기도 이 상태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거래량이 더 줄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사실 뭐 시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것만 사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개발을 해서 이익을 확 낼 수 있는 그런 네네 그런 거. 그런 숨을 보석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빌딩은 어떤 타이밍적인 거보다는 네. 어떤 그런 땅의 가치가 높은 거, 개발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거, 네네. 주변에 주변에 뭔가 큰 변화 호재가 있어서 내 것도 영향을 받는 거, 네네. 그런 거를 시기와 상관없이 찾아야 된다. 저는 오히려 21년도에 제가 불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요때보단 사기 좋은 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러니까 돈 있어도 제가 아까 못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살려고 해도 갑자기 금액을 올리거나 안 판다 그러거나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막 그런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되게 좀 그래도 사기 좋은 시장 같아요. 그때는 사실 계약을 엄청 파기했어요. 계약금 받았는데도. 근데 계약금이 빌딩 이쪽도 한 10%? 네, 10% 주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누가 막 몇 배 더 준다 그러고 파기하라 그러고. 아니 그럼 100억짜리 빌딩이면 계약금이 10억인데 네. 10억을 집주인이 그 빌딩 주인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준다 그런 거죠. 10억. 나는 120억에 살게. 그런 시장이었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때는. 그럼 이제 그런 광풍 같은 시절은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때보다는 낫다. 네, 그때보다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은 시장이죠. 사기에는. 대표님, 무리한 아파트 갭 투자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네네.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 투자 소득으로 뭔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 같은 거를 많이 미디어에서 좀 조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 빌딩 갭 투자라는 방식도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네. 일단 빌딩 갭 투자란 어떤 방식이고 이게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것도 이제 갭 투자인데, 네.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 주택을 사는데, 네. 그래서 빌딩 매매가랑 이 전세금 총 합친 금액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빌딩인데 전세, 빌딩인데 주택인 건가요? 그죠.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다가구 주택. 네. 상업용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보증금 많이 받는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사무실은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높지 않죠. 월세가 높지.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이런 거를 뭐 한 30억짜리인데 네, 막 보증금이 20 몇 억 들어가 있고. 그럼 전세금 막 25억. 그쵸. 그래서 뭐 실투자금이 몇 억밖에 안 들고 막. 그럼 내 돈 5억이면은 다가구 건물주. 진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위험성이 좀 많이 있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가 위험할까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사람들이 그냥 나 건물주 무조건 되고 싶어. 건물주 되면 돈 벌 것 같아. 막 그러는데 네. 못 버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돈을 아까는 말씀하실 때는 막 빌딩들 막 2배, 3배 올랐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지역. 좋은 지역.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다가구 주택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외곽에 있는 거를 거의 이렇게 갭 투자식으로 사면은 일단은 가격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양천구에 우리 그쪽 어디죠? 저기 갭 투자 많이 화곡동. 했던. 그쵸. 네, 전세 사기의 성지. 맞아. 만약 그쪽 지역에 하면은 받아줄 사람이 일단 많이 없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같이 비 많이 오는 날에. 네. 저도 저희가 관리팀도 있잖아요. 저 관리도 해봤는데 일단 가구 수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이게 생활이 안 돼요. 맨날 전화. 사장님 뭐 해가지고요. 여기 저기 비가 새는 것 같은데. 근데 별의별 걸로 전화 엄청 많이. 이게 20명의 임차인을 관리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수익률이 진짜 100% 수익률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근데 더군다나 이거를 갭 투자로 전세로 다 받아버리면 이거는 거의 생활이 안 돼요. 그죠. 전세로 다 했을 거 사실 월세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거고. 그렇죠. 월세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거고 관리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나간다 그러면
보증금 다 내줘야 되고 그쵸.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다가구 주택은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러겠죠. 전세금이 너무 그렇죠. 높으니까. 전세금도 높아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방 하나당 최우선 변제금 다 까지고 해서 안 사요. 그러니까 매수자분들이. 그래서 갭 투자는 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빌딩은. 근데 이게 유행을 했다는 건 네. 이것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했던 거는 아닌가요, 대표님 그럼? 뭐 좋은 지역에서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권해본 적도 없고. 대표님 그럼 제가 다가구 갭 투자 했는데 네. 요즘 전세금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럼 제가 전세금 2억에 방 하나에 네. 맞춰놨는데 한창 좋을 때 네. 1억 5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실제 내려가고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뭐 방 20개라고 하면 네. 5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10억이니까 그쵸. 10억을 돌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그래서 그냥 날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지금 막 역전세 나고 전세금 떼먹고 막 경매 넘어간다, 네. 전세 사기다 하는 집주인들이 이런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일 수도 있죠. 근린생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주택을 만드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많이 권하진 않아요. 그 대표님 잠깐 드는 생각으로는 요즘 뭐 네. 이제 인구도 감소한다고 하고 앞으로 네. 또 점점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원격으로 이제 일을 한다거나 네네. 뭐 로봇화가 된다거나 직업이 네네. 사라진다거나 네네. 그리고 상가도 이제 막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우리가. 막 쿠팡 배송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점점 근린생활시설 상가라든가 네. 뭐 어떤 리테일 샵이라든가 사무실 수요가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 집은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네. 나중에 매각하기에는 지금 주택을 하면 좀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근생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사무실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마땅히 들어갈 만한 건물도 없고 수요가 좀 더 많아요. 왜 대부분 그러냐면 그 직원이 일단 안 뽑혀요. 강남에 없으면. 다른 지역의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이 면접 보러도 안 오고. 너무 멀다. 네, 너무 멀고 대부분 다 이런 좋은 지역, 그러니까 성수도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있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직원들. 그거 원하고 고객들도 다 그 근처에 있고. 그런 좋은 지역은 그래도 오피스 수요가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수요가 많다. 네, 공실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리고 공실인 건물들 보면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되게 뭐 오래돼 있거나 옛날 스타일 건물이거나.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너무 잘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뭐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나 뭐 이렇게 스파크 플러스나 여기 다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가서 보면은 되게 잘 해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되게 좁은 공간 쓰는데도 임대료 되게 높고, 네, 근데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거 사무실 쓰시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쪽에 온 이유가.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그 지역에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뭐 전망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파트 시장은 최근에 PIR, 주택구입 부담지수, 네. 전세가율, G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등 다양한 지표로 네.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다, 너무 비싸다, 네네. 거품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빌딩 시장은 빌딩은 임대료인데 네네. 임대료 월세 대비 건물이 너무 비싸다. 네네. 은행이자보다 월세가 낮은데 이거는 거품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빌딩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네. 그 금액 대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을 최대한 퍼포먼스를 올려서 만들었을 때 그 임대료가 내가 총 투자했던 금액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예전에 2%대가 팔렸는데 지금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풀로 해서 임대료를 최고 비싸게 맞췄을 때 그 정도는 나와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보다 뭐 1%가 나온다, 그냥 2%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뭔가
가격이 비싸게 반영돼 있거나.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뭐 살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해야 돼요, 임대료가.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좀 퍼포먼스를 내는 건물일 때, 지금 사는 건물은 사실 수익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은 다 안 나오고, 되어 있는 건물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네. 다 지어진 깨끗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낡은 건물, 어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걸 저렴하게 사서, 네. 다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권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깨끗한 건물이 싸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네, 그쵸. 다 되어 있는데 싸. 그쵸. 그거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팔진 않겠죠, 저렴하게. 그쵸. 예. 그래서 깨끗하게 돼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맞는데, 만약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노후화된 거 싸게 사서 좀 디벨롭을 하는 걸 좀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지금 강남 쪽은 3%를 이제 그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은행 이자는 지금 뭐 더 높은 지역도 있거든요. 뭐 4% 주는 것도 있고. 그쵸.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여기는 은행 이자는 떼어 먹힐 일도 없고, 네. 이자율도 더 높은데 왜 건물에 관리도 힘들다고 하시고 막 어쨌든 내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그쵸. 세금도 나갈 거고 취득세도 나가고 왜 그게 수익률 면에서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그 자산가들이 하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보고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쓰려고도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또 보면은 저기 두나무가 샀거든요. 네. 두나무 업비트. 네, 업비트. 거기서 4,300억에 같이 해가지고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역에 3,000억 주고 샀거든요. 건물 빌딩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건물이 한 4, 5층밖에 안 돼요. 4, 5층짜리가 3,000억? 네, 3,000억짜리.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 맞은편에 그 빗썸에서 또 3,000억 주고 샀거든요. 비트코인 회사도 돈이 많고 거래소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예전에 그 금강러시 할 때 금 캔 사람이 돈 번 게 아니라 거기서 청바지 장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돈 버는 것처럼.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직접 쓰려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사옥으로.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옥이 강남의 이런 주요 지역에 있으면 더 좋은 인재들도 많이 면접을 보러 오고, 네. 고객분들도 더 몰리고, 네. 하니까 우리가 뭐 수익이 잘 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직접 쓰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약간 그냥 자산을 파킹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안전하니까 돈을 그냥 제가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10억은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화폐는 어찌됐든 제가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네. 제가 찍어내는 게 아니고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요 빌딩은 대한민국의 요구 딱 하나거든요. 그 위치엔 하나죠. 그 위치엔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 땅을 저희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매립을 한다든지. 뭐 2층으로 땅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제 마음대로 뭔가 리모델링이나 신축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 이런 스타일의 이런 건물이 딱 한 채 있는 거고, 그리고 개별성이 되게 가능해서 저는 그런 데에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빌딩이.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하는 지역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지역으로 아파트비 훨씬 극명하게 나눠진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하는 꼬마 빌딩을 위한 지역 선정에 좀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할까요? 올라가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잘 팔리는 동을 알아야 된다. 거래량이 많은 동 어떻게 보면. 그쵸. 거래량이 많은 구도 아니고 동입니다. 그럼 성수 1가 2가. 1가 2가. 예, 1가 2가. 그리고 강남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 그럼 송파구도 방이동이 많이 되고, 서초구는 뭐 저기 서초동이나 뭐 이런 방배동이나 이쪽이나 그쪽 부분. 그럼 정말 협소한 지역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잘 팔리는 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거죠. 시험에 네. 잘 나오는 동네. 잘 나오는 동네. 네. 대표님,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서 저평가된 노후 건물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까지 좀 한다고 하면
설계나 시행이나 시공, 뭐 임차인 관리까지 일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된 걸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완성품을. 근데 개인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매니징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그러니까 이제 만나야 전문가를 잘 찾아야 되고 전문가. 네. 사실 저희가 건물 짓는데 뭐 콘크리트를 나를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선택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잘 하면 되는 건데 그쵸. 저희가 가서 막 그 콘크리트를 나를 건 아니니까 일단 전문가를 잘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고 결정을만 잘 해주면 돼요. 결정을 잘 해주면 된다. 잘 네. 맡기고 좋은 사람을 찾아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잘 맡기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설계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요즘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 네.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빌딩 투자에서 네. 설계가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사님. 건축사님. 네, 이분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달라져요. 아. 건물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네.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공. 공사하는데 보통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공사가 스탑되거나 갑자기 시공사가 파산하거나 그래서 시공할 때는 그 시공 능력이 되는 업체인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업체는 여기 띄워주세요. 그 키스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키스콘? 네, 키스콘이라고 사이트 검색하시면 네. 거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빌사남 치시면 뭐 면허가 있고 그리고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뭐 대출이 얼마나 정도 있고 뭐 중간에 뭐 공사하다 문제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님들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여기 검색해서 보시면 그래도 대략 그 시공사의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시공사에서 막 돌려막기 하는 데도 많고. 대표님,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빌딩 투자에 이제 관심을 내가 가져봐야겠다. 네네. 또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성실히 살아서 네. 좀 자본이 된다면 이쪽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네.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할 건 아니니까 예. 어떻게 좀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지 공부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빌딩을 사고 싶다라고 관심을 가지시면은 제일 좀 저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건 매각 사례를 보라 그래요. 매각 사례. 매매 사례. 제가 아까 뭐 40억짜리 살 거다라고 하면 홍대에 최근에 40억에 팔린 건물을 다 가서 보세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네, 직접 가서 봐요. 이게 무슨 로드뷰로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직접 가서 보는 게 또 체감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40억에 팔린 거를 그 금액대 내가 40억대 살 거면 그래야지 이게 40억짜리구나. 이 사람이 이걸 40억에 사서 어떻게 바꿨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계속 매각 사례 봐야죠. 아직 현장 가서. 그거를 봐야 뭔가 감이 생기거든요. 40억짜리 그냥 매물로 받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모르거든요. 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각 사례를 보다 보면 이게 그때 40억이었지. 이 정도가 40억이구나. 이걸 사서 이렇게 바꿨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플러스 뭐 그쪽 인근 부동산이라든지 좀 이렇게 중개사 분들을 몇 분 알아놓으면 갑자기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이거 뭐 20억짜리 나왔어요 하면 딱 봤을 때 제가 검토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빨리 해야 돼요? 내가 맞다. 이거 저거 전에 20억짜리 이거 봤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네. 그래서 판단이 되게 빨리 쓰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거보다 훨씬 입지가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판단이 쓰려면 일단 매각사를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중개사분들이나 뭐 건축사님이나 뭐 지점장님 이렇게 같이 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관계 유지하다 보면 나한테 어느 순간 기회가 와요. 내가 판단을 되게 빨리 해서 그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주말 같은 날에 그냥 이렇게 운동화 신고 그냥 뭐 와이프랑 같이 이제 저기 돌아보자 해서 그냥 현장 가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새로운 것들도 보이고. 건물 내부도 좀 막 들어가 봐야 되나요? 뭐 내부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냥 외관 이렇게 보고 임차인 뭐 들어가 있네. 이게 40억. 사람들이 40억을 투자하는 거는 되게 큰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무 생각 없이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험 볼 때
전에 기출 사례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략 어떻게 나오겠다 감이 생겨야지 그게 나왔을 때 풀 수 있거든요. 기출 문제 풀어두듯이. 그죠.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매각 사례 많이 보고 주변에 좀 전문가 많이 알아놓으면 나한테 이제 기회가 와요. 그때 이제 딱 빨리 결정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딩이 되게 좀 처음이시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 되게 좀 나랑 상관이 없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만난 수많은 건물주는 처음에 본인도 이제 나는 건물주 될지 몰랐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당장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뭐 사실 매각사례 보는 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요즘에 또 실거래가 공개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내가 잘 아는 지역 그리고 이제 잘 팔리는 동네 가서 좀 매각사례를 계속 보고 꿈을 키우다 보면 진짜 언젠간 저는 건물주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을 하니까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SN의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